네, 최근 몇 년 동안 페라리는 F1 무대에서 죽을 쓰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페라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피포시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모터스포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었던 것은 늘 페라리였고요. 그리고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가장 대표하는 브랜드가 페라리입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SF90 스트라달레는 페라리의 창립 9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이 아니에요. 스쿠데리아 페라리, 페라리의 모터스포츠 팀의 9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입니다. 자, 페라리의 창업자 엔초 페라리는 누구보다 모터스포츠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뭐 양산차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양산차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히 레이스에 출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양산차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집센 인물로도 유명한데 그의 아들이 직접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을 때도 엔초 페라리는 그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차에 페라리 엠블럼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차는 12기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SF90 스트라달레가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9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이고 포뮬러 레이스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엔초 페라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굉장히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페라리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과감히 12기통 엔진을 쓰지 않았고 페라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4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페라리 양산차 모델부터 다양한 스페셜 에디션까지 페라리를 상징하는 모델은 언제나 12기통이었어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F1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라페라리 모델도 하이커스 시스템이 적용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건 뭐 그닥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페라리의 상징과 같았던 12기통 엔진을 제외하고 베이비 페라리에 들어가는 8기통 엔진을 메인으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 시트 뒤편에는 가로로 긴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배터리를 사용하면 25km까지는 엔진을 한 번도 돌리지 않고 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상태에서는 전륜 구동으로만 작동합니다. 네, 앞차축에는 2개의 전기 모터가 각각의 바퀴를 돌려줍니다. SF90 스트라달레가 4륜 구동이어서 신기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전기 모드로만 달릴 때는 페라리 역사상 최초로 전륜 구동으로 움직이는 차가 되는 거죠. 네, 시속 20km 이하에서 들리는 전기 사운드는 사실 페라리에게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엔진을 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강병희 선수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차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기름을 아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마네티노 외에도 이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주행 모드는 4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오로지 전기만을 쓰는 e드라이브, 그리고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하이브리드. 이걸 누르면 엔진이 들어올 텐데 이 체커기가 그려진 퍼포먼스 모드. 이 퍼포먼스 모드는 엔진 출력과 전기 모터를 함께 씁니다. 다만 엔진은 때에 따라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출력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배터리 충전에도 신경을 기울이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모드는 이 퀄리파잉이죠. 퀄리파잉 모드에서는 이 1000마력의 성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2.5초에 불과하고요. 네, 시속 200km까지 도달하는데도 6초대밖에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네, 고성능을 표방하는 일반적인 승용차가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때 이 차는 시속 200km까지 갑니다. 네, 앞쪽에 거대한 엔진이 사라졌기 때문에 프론트 디자인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론트 디자인의 핵심은 공기를 어떤 통로로 보낼 것이냐, 그리고 앞바퀴를 얼마나 더 눌러줄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냉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공기를 빠르게 뒤로 보내고 공기를 식히고 원하는 곳에 공기를 넣어주는 시스템이 이 좁은 프론트 디자인 안에 전부 숨어져 있습니다. 네, 새롭게 제작된 단조 휠은 마치 바람개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범퍼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를 더 빠르게 흡입을 하고 휠이 돌게 되면 범퍼로 들어오는 공기를 조금 더 빠르게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는 브레이크 냉각에 도움을 주고 차체 옆면을 타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저는 오늘 원래 엔진을 한 번도 켜지 않고 이 차를 강병희 선수에게 전달하고 싶었지만 배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소모되는 관계로 이건 제가 즐기기 위해서 엔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엔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000마력이라는 엄청난 출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바퀴에 구동력을 보내주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이 앞바퀴에 힘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로 훨씬 더 미세한 좌우 토크 분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런 코너를 아주 사뿐하게 돌아 나갈 때도 앞바퀴는 분명히 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냥 예전처럼 흐르기만 하는 앞바퀴가 아니에요. 네, 사실 페라리가 뒷바퀴를 조향해주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지만 SF90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쉬움 느껴지지 않아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은 완벽하게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캘리퍼, 패드, 피스톤은 브렘보와 함께 이 차를 위해서 새롭게 제작이 됐고 디스크도 예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직경이 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페라리와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뭐 요즘은 피렐리 피제로, 미쉐린 PS4S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데 이 차에는 미쉐린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반 양산차에 적용되는 타이어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을 발휘하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뒤의 무게 배분을 어느 정도 맞춰 놓고 중요한 건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동안 페라리가 내놓은 어떤 미드십 차보다도 엔진이 훨씬 더 낮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펌프 방식을 사용하고 이 트윈 터보의 위치도 바꿔놨어요. 뿐만 아니라 시트도 훨씬 더 낮춰놨고 굉장히 재밌고 다루기 쉽고 안정적이고 말도 잘 듣는 페라리는 처음인데 811 슈퍼패스트 뭐 이런 12기통의 엔진을 쓰던 플래그십에 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엔진 사운드나 배기 사운드가 엄청나게 과격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페라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요즘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슈퍼카, 스포츠카들이 배기 사운드에 대해서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뿐만 아니라 이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아쉬워요. 자, SF90 스트라달레가 F1 레이스카의 이름을 쓰고 도로를 달릴 수 있는 F1 레이스카를 표방하는 만큼 모터래프에서도 그에 맞는 선수를 내보내야겠죠. 이 차는 페라리 브랜드 양산차 최초로 1000마력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모델인데 엔진에서 780마력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동계 파워트레인에서 추가적인 220마력을 합해서 1000마력의 합산 출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SF90 스트라달레 모델입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이 낼 수 있는 출력은 220마력. 사실 220마력 하면 뭐 적은 출력은 아닙니다만 페라리 기준으로는 굉장히 자그마한 숫자처럼 느껴지죠. 자, 220마력짜리 배기가스가 없는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좀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변속기가 개입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 모터는 기본적으로 전륜 쪽에다가 대부분의 토크를 보내줍니다. 이 EV 모드에서는 사실 뒤쪽에 있는 엔진을 전혀 깨우지 않고 앞쪽에 있는 전륜 구동계가 차량을 쭉 끌어 나가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코너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이 양쪽의 전기 모터들이 만들어주는 토크 벡터링 느낌들이 조금 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쪽 바퀴는 르클레르가, 한쪽 바퀴는 사인츠가 운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 똑똑한 두 F1, 페라리 F1 드라이버들이 차의 머리를 그쪽으로 더 돌릴 수 있게 자기들끼리 회전수를 조정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약간 이질적이긴 하지만 앞바퀴 굴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미드십이 주던 느낌도 아니고 앞바퀴 굴림이 주던 느낌도 아니고 뭔가 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어필에서도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속력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 사실 잘 못 느끼지만 감속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한 번에 훅 떼는 순간 느껴지는 힘으로 보면은 이게 꽤 빠른 가속을 어필에서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도계는 꾸준히 올라가 주고 있고요. 밖에서는 지금 아무런 주행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뭔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에요. 신기하긴 한데 적응이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낯설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오가는 느낌이 드는 게 엔진이 들어올 때는 완전 시끌벅적하게 이 실내 캐빈을 한번 뒤 흔들어 놓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드로 돼서 엔진이 꺼지고 전기로 조용하게 가게 되면 뭔가 이 적응할 수 없는 어떤 고요함이 실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와인딩을 지금 한 10여 분 정도 주행을 하니까 거의 다 썼던, 아까 EV 모드로만 달리면서 완전히 방전시켰던 배터리가 다 찼어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7.7kWh 정도의 배터리 크기면 우리가 전원을 공급해서 충전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1시간, 2시간은 걸릴 테고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F1에서 쌓아온 어떤 페라리 기술력일까요? 확실히 어떻게 충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전을 시키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와 감속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전을 걸고 있는 이 효율이 아주 빨라요. 자, 이제 레이스 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봤고요. 여기가 노면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서스펜션도 일단 약간 더 부드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와. 살짝씩 앞 타이어가 한계에 접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아까 장난 삼아서 이 앞쪽에 있는 두 개의 모터가 카메라가 돌아가네요. 카메라가 지금 1000마력의 힘을 견디지를 못하고 있어요. 1000마력을 버티는 카메라 장비가 저희가 필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근데 좀 재밌는 건 제가 이 운전석에서는 사실 뭔가 드라이버가 이렇게 압도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잘 못 받고 있거든요. 그냥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머신을 타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지금 카메라 거치대 상황을 보니까 실제로는 이 차에 걸리고 있는 힘이 꽤나 엄청나다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네요. 와, 이게 1000마력이군요. 이 컵2 타이어가 신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1000마력의 출력을 완전히 그냥 냅다 방출한다고 해도 웬만해서 타이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뒤쪽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때 또 뭔가 앞쪽에서 이 모터들이 약간의 미세 조정을 하면서 밸런스를 좀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트랙션 컨트롤이 미끄러지는 거를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전륜축에서 필요할 때마다 약간 뒷바퀴의 접지력에 부담을 빼주면서 네 바퀴의 어떤 종합적인 그립 컨트롤 이런 부분들을 똑똑하게 컨트롤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의 실내 공간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초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기존에 그 뭔가 센터에 지켜왔던 아날로그 RPM 바늘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조금 슬프긴 합니다만 어쨌든 훨씬 더 시인성이 좋은 큼지막한 타코멘터가 중앙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회전계는 지금 약 8200rpm 정도에서 레드존이 시작되고 있고, 그려져 있기는 1000rpm까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터치 방식으로 좀 변해서 주행 중에 이제 해당 내용들을 좀 찾기가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 차는 주행에 집중하다 보면 뭔가를 만질 여력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 바쁜 차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시트에 앉았을 때 약간 사이드 볼스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컴포트 성향으로 넓게 벌어져 있다, 이런 느낌들이 들었는데, 메뉴에서 찾아보니까 네, 전부 다 이런 시트 조정 부분들도 이 화면 안쪽에서,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있는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시트의 이 럼버 서포트나 사이드 볼스터 윙의 각도라든지 이쪽 허벅지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조절하게끔 통합을 시켜놨어요. 네, 뭐 쓸 때는 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다니 하면서 우아하는 느낌들도 좀 들지만, 그냥 원래 쓰기 편한 위치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는 이 1000마력이라는 숫자는 사실 어떤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 거지, 함부로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꺼내서 쓰기에는 사실 굉장히 과격한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네, 여전히 이 차의 출력을 전부 다 끌어내 썼을 때 전기 파워트레인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페라리의 V8 엔진이 두 개가 동시에 열심히 출력을 내고 있다라는 그 뭔가 두 개의 다른 채널들을 다 오롯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존재예요.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과연 이 차를 어떤 페라리 팬들이 어떤 식으로 타고 가지고 놀게 될지, 이 차를 향유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물음표가 좀 많이 떠 있기는 합니다만, 뭐랄까요, 하나의 기술적인 집대성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이 슈퍼카 브랜드들이 어떤 SUV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자동차의 어떤 달리기에 초점을 둔 이러한 슈퍼카에서 어디까지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